얼마 전부터 사적 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을 온전하게 추진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건보료를 면제한다는 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인 2025년부터 이 건강보험료는 적자로 전환 예정이라고 하죠. 심지어 2028년에는 누적된 준비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가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해야 연금계좌에 이걸 적용할지 말지 우리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간략하고도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험이라는 영역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주체 대상이 국가가 되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우리 월급에서 공제해가고 있는 형태이죠. 사실상 국가가 강제하는 보험인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온전히 모든 병원비를 커버해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공적보험인데요. 보험사에서도 이 두 가지 보험은 팔기 싫어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도저히 이 부분까지는 커버해줄 수 없으니 보험사에게 위탁을 맡긴 형태의 보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나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고 너무 보험사 탓만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라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평균치 이상의 병원비나 보험금을 발생시킨 누군가를 탓해야 맞는 거겠죠. 사적 보험은 아시다시피 그냥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들고 싶으면 드는 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강보험과 공적보험 이 두 가지는 반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고, 이 말인 즉슨 우리에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고정지출 항목이라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건 사실 계모임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보험사업이 제도권으로 인정되고 편입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라는 곳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건데요. 이런 돈들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누군가가 아플 때 유사시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급작스럽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일수록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험 집단인 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 예정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RBC 비율이 권고사항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강력한 경고를 주는 반면, 정작 국가에서는 이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해 해야 할 액션은 두 가지일 겁니다. 나가는 지출을 막고 들어오는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나가는 지출의 대표적으로는 한쪽 눈에 수천만 원씩 지급했던 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라는 게 있었고, 도수치료나 미용주사 같은 것들도 유행이었는데요. 현재 이러한 것들 대부분 보험금이 지급 거절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강하게 통제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국민 대부분 입장에선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보험을 아는 사람만 혜택을 온전히 누렸고,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그들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해줬던 거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들어오는 수급 부분입니다. 이 보험이라는 형태의 근본은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 내주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진 비교적 건강한 중년층이 노년층을 커버해줄 수 있는 수준인데, 수십 년 후 어쩌면 머지않아 잔병이라도 아픈 사람들만 대부분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는 정말 가파른 속도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국가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처럼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이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유지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적자 해소를 위해 이 거대져가고 있는 시장인 연금계좌 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법적 근거 또한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 건드리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세월이 흐르면 소득이 늘면서 모든 수치적인 기준이 완화되어야 사실상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만큼은 역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22년 개편 자료를 보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해
연소득 3,400만원이었던 걸 2천만원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공적연금에서도 소득의 30%만 부과했던 건보료를 50%로 인상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은퇴자분들이 오죽 부담되면 이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서 허위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죠. 최근까지도 정말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많이 벌고 많이 내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내 자산의 수익률은 한치 앞을 모르지만 세금은 당장 눈앞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적연금에도 머지않아 건강보험료 당연히 부과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일 수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건강보험료율 8%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 내년부터 8.5%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이례적으로 연이어 동결했었죠. 그동안 못 거둔 보험료를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말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 새롭게 발표될 예정인데요. 해당 시기에 이 부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좌별로 세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피해갈 수 있는 계좌가 딱 하나인데요.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해외 계좌 매매 차익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22%로 모든 세금이 끝나게 되죠. 종합소득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좌입니다. 연금 계좌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간 수령금액 1,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아래면 오로지 저율과세인 3.3에서 5.5%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더 수령하게 된다면 종합과세나 기타 소득세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적다면 오히려 종합과세 쪽이 유리할 수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기타 소득세가 유리할 겁니다. 이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과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 하나 연금 계좌의 장점은 바로 연금소득 공제액이 있다는 건데요. 최대 한도 900만원까지만 적용해주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실제 계산에 대입해보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1,500만원까지는 저율 과세만이 인정되어서 실제 세율이 5.5%로 매우 적습니다. 만약 5천만원까지 수령한다 가정해도 인적 공제와 연금소득 공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적용 시 실질 세율은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500만원까지 연금 수령해도 기타 소득세보다 상당히 괜찮은 세율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이 최종 세금 숫자가 더 늘어날 텐데요. 최악을 가정해서 건보료도 부과되는데 전액 부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세율은 연금 계좌라는 혜택치고는 너무나 높은 세율을 보입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세 16.5%로 일괄 공제되는 부분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면 24.5%라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 책정될 텐데요. 국민연금처럼 50% 수준만 반영한다 해도 생각보다 세율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투 계좌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배당만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큰 수준으로 금액이 오르게 된다면 종합과세가 걱정되지만 약 8천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만 감안해도 되죠. 5천만원을 배당받았을 때 실질 세율은 건보료까지 23%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배당이 아닌 자가배당, 즉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적용되죠. 이 경우 실질 세율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 건보료를 더한 것과 자가배당 방식의 세율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연금계좌가 절세 혜택이 큰 만큼 건보료를 추후 50%만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세율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고액으로 넘어가는 순간 양도세는 22%라는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여기에 더해 종합과세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화폐 가치가 변해도 이 종합소득세 구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8,800만원 구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세율인데요. 훌륭하신 구독자분들의 투자 습관과 화폐 가치가 녹는 속도가 만난다면 연간 금융소득 8,800만원은 생각보다
금방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연간 1,500만원 이하 수령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율 과세니까 내라는 대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초과하게 되는 순간부터 종합과세나 기타 소득세 중 하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오는데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이나 일반계좌 배당금과 합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이 늘어나면 종합과세보다 기타 소득세가 유리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겠죠. 노후 대비는 간단 명료해야 좋은데 이렇게 복잡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영원히 부과하지 않겠다면 가장 좋겠죠. 부과하더라도 30에서 50% 수준으로 적게 부과한다면 이것도 그나마 차선이 될 겁니다. 기타 소득세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5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이 저율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해 줄 수도 있겠죠. 아무리 안 좋아지더라도 절세 계절하는 명목은 유지시킬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료가 일정 부분 부과된다면 현재의 세법 기준상 수령 금액에 따라 해외 직투계좌의 자가배당이 유리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3천만원을 수령한다면 1,000만원은 연금계좌에서 1,000만원은 일반계좌 배당금에서 마지막 1,000만원은 자가배당 방식으로 확보하는 게 추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또 자가배당에 대해 언급드리게 되었는데요. 실제 워런 버핏도 배당금은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선택지라고 비판했죠. 배당이라는 정책이 정말 훌륭한 건 맞지만 매도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가지 방식은 시가총액을 차감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사실 앞서 보셨듯 어느 계좌든 연금 계좌의 혜택은 아직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신다면 꾸준히 납입을 이어가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가배당이라는 옵션을 반드시 하나 더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절세 계좌에는 외납세액 이슈, TR ETF 폐지 등 많은 이슈가 연이어 생기고 있죠.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사적연금의 최적의 효율을 보이는 세율 구간만을 인출하고 부족분은 자가배당을 통해 두 가지 계좌의 장점만 빼먹는 전략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비중이 쏠리지 않도록 투자해야겠죠.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 주시하고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문이었습니다.